최근 뉴스에서 수면제 복용 후 사망사고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보험금 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수면제 사고가 보험금 문제로 연결되는 이유부터 실제 판례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수면제 복용 후 사망하면 당연히 안타깝게 생각하지. 근데 보험회사는 그렇게 안 봐. 사고가 아니라 자살이라고 주장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고 하지. 왜냐? 자살이면 대부분의 보험약관에서 면책이거든. 돈 안 줘도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특히 불면증이라는 배경이 있어버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정신과적 진단과 직결돼 있어. 그리고 불면증 환자들은 흔히 졸피뎀, 스틸록스 같은 약을 처방받아. 이 약들이 사고로 이어질 때 과연 자살로 봐야 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지. 그 사람이 일부러 생을 마감하려고 약을 먹은 건지, 아니면 정말 잠을 자려고 복용했는데 부작용이나 판단력 상실로 인해 사망한 건지, 이걸 따지는 게 정말 중요해.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를 본단 말이야. 대법원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왔어. 그럼 심신상실 상태면 자살이 아닌 건가요? 맞아. 법원에서는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사망은 자살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했어.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경우 자살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야. 예를 들면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날따라 술을 마시고 약을 복용했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생을 마감할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자살이 아니고 사고사야. 그럼 실제 사례도 있나요? 있지. 아주 대표적인 게 있어. 40대 남성이었고 이 사람은 불면증 치료 중이었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시고 기가했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고 이건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고도 음주 상태야. 거기다 졸피뎀 수치는 치사량에도 못 미쳤어. 유서도 없었고 생전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적도 없어. 그런데 보험사는 자살이라고 주장했어. 왜냐? 사망 원인이 약물이니까. 근데 법원은 다르게 봤어. 음주와 약물 복합작용으로 인해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판단했지. 그래서 자살이 아니라 사고사라고 인정했고 보험금 전액 지급 판결이 났어. 그럼 유족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그게 핵심이야. 유족은 단순히 우리 가족은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걸로는 부족해. 모든 건 입증이 필요해. 그래서 이런 사건은 준비가 정말 중요하지. 내가 실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네 가지야. 첫 번째, 정신과 진료 기록이고 어떤 진단을 받았고 언제부터 이 약을 복용했는지가 나와야 해. 두 번째로는 사망 당시 정황이야. 카톡, 문자, SNS, CCTV, 주변인의 진술까지 다 증거가 될 수 있어. 세 번째로 보험 약관 내용이야. 특히 자살 면책 조항과 심신상실 관련 조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돼. 네 번째로 전문가 의견이야.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법의학자 소견, 부검 소견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돼. 이렇게 모은 자료들이 사건의 진실을 말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사망 전날 오늘은 푹 자고 싶다는 카톡이 남아 있었다면 그건 자살 의도가 아닌 걸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지. 정말 하나하나 다 준비해야겠네요. 자살 면책 조항의 핵심 쟁점은 알아본 것 같고, 이번에는 실제 분쟁 과정에서 유족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와 보험사의 방어 전략, 해결을 위한 조력 방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들어간다. 왜냐하면 실무에서 진짜 많이 겪는 게 좋은 사건인데도 졌다는 경우야. 유족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서류 준비가 허술해서 자살로 인정돼 버리는 거지. 첫 번째로 유족이 흔히 하는 실수가 감정적인 호소야. 우리 가족은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위로는 될 수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어. 법원은 사실을 보고 판단하거든. 그래서 반드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해. 두 번째로는 서류 준비 부족이야. 병원 기록이 누락되거나 사망 당시 정황 자료가 빠진 경우가 많아. 심지어 부검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서 보험사가 사망 원인 불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면 입증 책임이 유족에게
전가돼 버려. 세 번째로는 보험사 대응을 너무 가볍게 보는 태도야. 요즘 보험사는 이런 사건에 대응하는 내부 매뉴얼이 매우 촘촘해. 사망 후 유족이 접수를 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가고 통화 녹취, 병원 방문 기록, 약국 기록까지 다 파악해. 한치의 틈도 안 보이게 방어하려고 하지. 그럼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나요? 꽤 많아. 특히 고액 사망보험금이 걸려있는 경우엔 거의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결국 핵심은 증거네요. 맞아. 증거가 전부야. 그리고 그 증거는 누가 모아줘야 하나? 바로 전문가야. 유족 혼자선 못해. 서류 요청도, 자문도, 제출 시점도 다 전략적으로 가야 하거든.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보험사는 냉정하게 거절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타이밍이야. 보험금 청구는 일반적으로 3년 안에 해야 하는데 그 안에 자료를 얼마나 빨리 모으느냐가 관건이야. 소송으로 갈 수도 있으니 그 전 초반 대응이 매우 중요해. 그러면 이럴 때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맞겠네요. 당연하지. 그리고 전문가도 아무나 만나면 안 돼. 이런 사건은 경험 있는 손해사정사, 그리고 필요하면 정신과 전문의, 법의학자까지 공정한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야 돼. 예를 들어 자살 추정 사망이라 보험사가 거절했는데 우리가 정신과 의무 기록에서 환자가 오랜 기간 자살 충동 없이 치료만 받아온 기록을 찾아냈어. 그리고 사건 당일 CCTV를 확보해서 이 사람이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간 장면을 제출했지. 이걸로 자살 의도가 없다고 강력하게 어필했어. 이런 게 바로 전략이야. 감정이 아닌 증거와 입증으로 승부를 보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고 싶어. 이건 단순한 서류 싸움이 아니야. 고인의 명예와 가족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야. 감정이 아닌 전략, 혼자가 아닌 전문가와 함께 결국 유족을 지키는 길이야.